저는 3년 전에 신림교당에서 강남교당으로 전입을 해온 은혜육단 단원인 노인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3주 전에 서서 신앙 수행담을 발표를 해야 했는데 갑자기 9월 16일 하이원 빌리지에 계시던 저희 부친께서 92세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5일 금요일 날 천도제 삼재시까지 축원을 모셨고 마음 한켠 아버님과 어머님을 추모하면서 오늘 제 신앙 수행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 수행담을 과제로 받고 어떤 내용으로 수행담을 써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거창한 어떤 내용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경계를 만날 때마다 신앙의 힘으로 어떻게 그 고비들을 잘 넘겼는지 말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공직에 계셨던 완고하신 아버지와 일생을 원불교를 내 집 삼아 드나드셨던, 그리고 수행 정진만 하시다가 67세로 열반에 드신 저희 친정어머니 유타원 심윤강 정사님의 이남 3녀 중 둘째 딸로 가족 중 유일하게 어머니의 뒤를 이어받아 대종사님의 법을 믿고 따르며 큰 걱정 없이 살아오다가 결혼을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다니던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면서부터 제 마음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쟁은 본인이 5년이면 끝난다고 호언장담했지만 10년이 지나도 끝나지가 않았고, 나름 명문대 법대 출신이던 남편을 믿고 설마 하며 기다렸던 저로서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장에 경제적인 일이 걱정이 돼 수지 대조를 해보니 줄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앞길이 그때 막막했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불교에 관한 일을 예를 들자면 출석, 기도, 훈련, 유지비 등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 마음을 다짐하였습니다. 매 순간순간 갈등은 있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 자신과의 약속을 쭉 지켜왔습니다. 간혹 도반님들이 권선을 하면 나에게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하고 제 분수에 맞게 동참했던 소소한 일들을 생각해 보니 만약 어렵다는 핑계로 교도 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면 오늘 이 자리가 부끄러운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지대조를 대강 마치고 보니 그 다음은 흐트러진 제 마음 챙기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남편의 소음 생활이 길어질수록 제 삶은 피폐해졌고 매일 원망 생활로 하루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미간에 주름진 제 얼굴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때부터 다시 제 마음을 챙기면서 법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복지관 봉사와 서울시립 요양원 모욕 봉사와 훈련 기도에 더 많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훈련 기도 중에 10년에 걸쳐 법인절 행사 때마다 영산 성지 구인봉 9봉우리에서 어둠을 밝히며 간절히 기도를 올렸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때 기도의 훈정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기도를 통해서 다시 재무장을 하고 스승님과 교무님, 도반님들께 항상 맥을 대면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물샐 틈 없는 제 마음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원망심이 감사심으로 바뀌었고, 남편은 공부를 시작한 지 15년 만인 55세 나이로 합격해 1년 연수를 마친 뒤 57세의 고향인 부산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참으로 너무하죠.
남편으로 인하여 제 삶이 정말 힘이 들었고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남편으로 인해서 저의 신앙의 뿌리가 단단히 내려졌고 어떤 신앙 수행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해준 배우자에게 이제는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여담으로 지인들이 저를 많이들 부러워한다기에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 나이에 적당히 떨어져 살아서 삼식이 아니라서 부럽고, 아니지만 적당한 용돈이라도 받았으니 부럽고, 그리고 제가 가장 원하는, 아직 초입 교도입니다마는 원불교와 교도가 되었으니 너무나 부럽다고들 합니다. 언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는지 한편 얼떨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저는 자만하지 말고 초심의 마음으로 항상 일 있을 때는 일 없을 때를 생각하고 일 없을 때는 일 있을 때를 생각하라는 법문 말씀을 새기면서 이제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어떠한 경계가 오더라도 그 경계를 공부길로 삼고 서원을 위해 기도하며 보원행으로 살고 부끄럽지 않은 대종사님의 제자로서 성불제종의 길로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있어서 우주의 중심이 당신이셨던 완고하신 아버지이셨지만 어머님의 교당 활동과 사업을 묵묵히 후원해 주셨던 우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런 해상으로 이끌어 주신 친정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딸마저도 원불교에 다니지 않으면 어쩔꼬 노심초사 걱정하셨던 어머니, 이제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처음에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써라 해서 썼거든요.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그냥 하루에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한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게 됐고, 아, 이날 내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냥 허투루 지나갔던 게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하나하나의 그러니까 의미를 두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집에서 이제 식탁에서 썼는데, 처음에는 아들이 와서 어머니 뭐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감사일기라는 걸 써야 돼. 그래서 아들은 아 그렇구나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신랑은 왜 그걸 써? 라는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신랑하고 저희 가족도 다 같이 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저희 남편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옆에서 감사일기 쓰고 있는 거를 아들이 보는 거는 그거는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어머니 저도 이렇게 감사할 거 있으면 쓸게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말만 하지 실천은 안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감사일기라고만 쓸 때는 정말 그냥 딱 함축적이라 그래야 하나? 딱 정말 쓸 게 별로 없었거든요. 감사할 일이 하루에 많아봤자 별로 한두 건인가 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마음에 대한 감사를 쓰기 시작해서부터 사람들에 대한 거를 한 번씩 돌아보게 되는 계기는 됐어요. 아, 이분이 나한테 이 말을 했을 때 이분은 나한테 무슨 생각을 하고 나한테 이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부터 해서, 이분이 나한테 권해주는 뭐 커피며 뭐 사탕 하나라도 그 사람의 주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힘들거나 그런 일 있으면 이제 친정 엄마나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걸 혼자 감내해야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거기에 제가 힘들었던 점이나 뭐 그런 걸 이렇게 같이 쓰다 보니까는 그게 저에 대한 고민 상담하는 뭐 그런 것도 되고 해서 저는 평생 쓰고 싶어요. 네.
기재하지 않을 때는 원망 생활이 많이 났었고요. 근데 이제 일개 기재를 하면서 법에 내조를 하면서 일개 기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마음들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함이 절로 나와지는 그런 걸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일기 기재를 하면서 저희 가정에 많은 변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지니까 옆에 자녀나 남편이나 주위의 시대 개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나가지는 나의 마음들이 저 오늘처럼 감사함이 나가지는, 예전에는 억지로 해야 된다라는 그게 잡혀 있었는데, 그것도 마음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절로 나가지는 거를 많이 느끼니까 저절로 감사함이 들어져요. 네. 반갑습니다. 나의 대종경 강연을 하게 된 일반 7단 나인명입니다. 제가 하게 될 대종경은 인도품 제35장이고요. 일단 먼저 저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살에 입교해서 안암교당하고 18년째 함께하고 있는 교도입니다. 직업은 산림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남편과 연희, 담이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작년 12월에 기나긴 휴직을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직하기 1년 전부터 두려움과 긴장감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 집 가까운 곳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무사히 안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10개월 정도 잠깐 복직을 해서 일한 것을 빼고는 총 6년 6개월간 안락한 가정의 울타리에서 나와 또 가족만을 신경 쓰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정에서 사회로 영역이 넓어지면서 고민과 의문의 범위도 넓어지고 다양해졌고, 직장과 관련하여 스트레스가 쌓여가던 차에 마침 강연을 준비하며 읽었던 대종경, 특히 인도품 법문들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전까지 나에게 인도품이란 사회에 불만이 있고 모난 성격이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쓰고 살 필요가 없겠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욕먹지 않을 성격이라면 공부할 게 있겠나 싶은 그런 법문이었습니다. 네, 먼저 인도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도품은 대종경의 네 번째 품으로서 총 5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덕의 본말과 인도의 대의에 대한 해석과 대인 전무라는 처세의 요법, 그리고 지도인이 갖추어야 할 요법 등에 대한 법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인도품은 제일 처음에 도덕의 뜻을 가르쳐달라라는 교도의 요청에 대한 대종사님의 답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제목만으로 대략 1장에서 풀어주시는데요. 도라 하는 것은 곧 길을 이름이요, 길이라 함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을 이름이니, 하늘이 행하는 것을 천도, 땅이 행하면 지도, 사람이 행하면 인도이다. 인도 가운데에도 육신이 행하는 길과 정신이 행하는 길 두 가지가 있는데, 정신이 행하는 법의 길도 큰 도와 작은 도가 서로 병진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경계를 따라 나타나서 그 수가 실로 한이 없나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걸 읽고 나서 인도품을 공부하면 이 복잡한 사회생활, 적어도 죄업을 짓는 생활은 좀 면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 장 한 장 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읽지 않아 생소한 장도 있었는데, 특히 저의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제21장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남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로 시작하는 장이 있고요. 그리고 제35장 여러 제자들이 신문을 보다가 시사에 대해 가부평론함이 분분하거늘로 시작하는 두 가지 장이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모두 말에 대한 것인데요. 네, 복직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경계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다행히 복직하자마자 들어가게 된 팀은 분위기가 아주 좋았는데, 팀장부터 팀원까지 모난 성격 없이 또래 집단에다가 업무 능력의 공백도 없고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직 후 한 달 동안은 새롭게 하게 될 업무에만 신경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한 달 후에 정기 인사철이 다가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기 인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옮기는데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그리고 한 달이 넘는 오랜 기간 이루어졌었습니다. 또한 자리에 비해서 사람이 부족하게 배치가 되게 되었어 어느 팀으로 누가 가게 될지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대단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말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직장에서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 줄이야 알게 되었고 떠도는 말들이 그 사람의 인성이나 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능력까지도 정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때가 때이니 만큼 이 사람 어때? 이렇게 시작하는 간단한 질문도 의도와는 상관없이 품평회로 이어지게 되고 거의 공식적으로 소위 폭탄이라고 이제 분류되는 사람들은 누구는 걱정을 앞세우기도 하고 또 누구는 제도의 부당함을 앞세워서 공공연하게 토론의 주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대상이 아님을 또 감사해야 하는지 나날이 피곤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저에게도 실수를 했던 적이 있던 직원이 있었고, 저희 조직 내에서 공공연하게 이제 이름을 오르내리는 그런 직원들이 있었는데, 저도 굳이 다 알고 있는데 나쁜 이야기를 보탤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입으로 짓는 업이 참 무섭고 중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 직원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내려고 노력하면서 적어도 범죄는 하지 말자며 다짐을 자주 하곤 말을 조심하곤 했었습니다. 이제 인도품 35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도품 35장은 대종사님께서 신문을 보고 평론을 하는 제자들에게 그대들이 어찌 남의 일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가 하는 일침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소견을 가진 사람은 남의 시비를 가벼이 말하지 아니하며 신문을 본다 하여도 그 가운데에서 선악의 원인과 그 결과 여하를 자상히 살펴서 나의 앞길에 거울을 삼는 것이 공부인의 떳떳한 행실이요 참된 이익을 얻는 길이니 이것이 곧 모든 법을 통해다가 한 마음을 밝히는 일이라 이러한 정신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은 신문이 곧 산 경전이 될 것이요 회복의 자료가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리어 날카로운 소견과 가벼운 입을 놀려 사람의 시비 평론하는 재주만 늘어 죄의 구렁에 빠지기 쉽나니 그대들은 이게 크게 주의하라 라고 해주신 법문입니다. 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네, 참된 소견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남의 시비를 가벼이 말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선악의 원인과 그 결과를 자상히 살펴서 또 세 번째로는 나의 앞길에 거울을 삼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과 이 참된 소견을 가진 사람의 차이점은 첫 번째와 세 번째에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도 시비를 따지고 선악 원인과 결과 여하를 자상히 살피게 됩니다. 하지만 그 거울을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들이대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기관장의 도, 팀장의 도, 팀원들의 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길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평론들이 떠다닙니다. 들어보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소견으로 옳은 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남의 앞길에 그 거울을 들이댈 때 그 당사자가 나의 평가나 충고를 듣고 마음이 밝아져서 복을 쌓고 은혜를 생산한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분이 나빠지거나 또 싸움이 나는 등 어두워진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직원들도 윗사람들이나 동료들이나 또 후배들의 수많은 평가를 거치면서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복해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서 돌발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좋지 않은 결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앞길에 거울을 대면 나의 마음을 밝히는 것에 힘쓰면 밝아진 마음으로 복을 짓는 말과 복을 쌓는 행동을 하게 되니 이 얼마나 가성비가 넘치는 행동일까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이익을 얻는 길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시비평론하는 재주를 닦고 기르는데 힘을 쏟곤 합니다. 나를 닦는 것보다는 그게 좀 더 쉽고 편한 방법이어서 내 눈과 귀가 저의 모습을 보고 듣는 데 적합하기보다는 바깥의 모습을 보고 듣는 데 적합하게 생겨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도품 35장을 마음에 새겨서 죄의 구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겠습니다. 제가 염두에 두고 새기는 계문이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라입니다. 시시때때로 시비 평론하고 싶은 마음이 날 때 말을 잠시 멈추고 내 안으로 돌려 나의 산경전으로 삼아 회복을 생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도품 1장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도로 말하면 곧 우리의 본래 성품인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도이니 이는 만법을 통일하여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여기에 근본하였으므로 이 도를 아는 사람은 가장 큰 도를 알았다 하나니라. 인도품을 공부하며 사람을 포함해 세상 만물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고 세상 5만 가지 여러 길을 알고 닦는 한편 가장 근본되는 큰 길을 알아 닦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요새는 피곤하다고 수양도 놓고 방해가 된다고 카톡 알람도 꺼놓고 그랬더니 타력을 받을 새가 없이 자력이 점점 약해지고 강급하는 것을 느낍니다. 반성하고 이번 강연을 계기로 잘하자는 다짐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